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영양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진유리 영양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루게릭병의 영양관리입니다. 동일한 주제로 상반기에도 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만큼 루게릭병에서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환자분들이 직접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관리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러한 영양관리를 적용을 했을 때 환자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본 연구 결과들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루게릭병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게릭병은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발병 연령이 있고요. 발병 부위, 성별, 호흡 기능,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체중이나 BMI, 체지방량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특히나 영양 상태, 즉 섭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루게릭병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영양 문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환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식욕이 저하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섭취 속도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근육 소모가 발생하면서 체중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경우에는 삼킨 장애가 동반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섭취량이 감소하고 탈수나 변비도 흔하게 발생을 하겠고요. 침분비 과다 또는 이런 치료로 인한 구강 건조로 인해서 영양 불량에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는 체중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열량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병이 좀 진행이 돼서 삼킴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연하곤란의 식사요법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식사를 섭취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기 위해서 경강급식을 적용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서 이러한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게릭병 환자분들의 94% 거의 대부분이죠. 섭취량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10% 이상의 체중 감소는 전체 환자의 25%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에 영양 불량에 해당하는 루게릭병 환자분들이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루게릭병 환자에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와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BMI가 30에서 35 구간에 있을 때 사망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BMI가 30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비만이면 보통 살 빼라고들 하죠.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저희가 오베시티 패러독스, 비만의 역설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한 보고에 따르면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체중 감소가 5% 발생을 하면 이로 인해서 사망 위험률이 30% 가까이 증가를 하기도 했고요. 반면에 BMI가 1포인트 증가를 하거나 체지방량이 2.5kg 증가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사망 위험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본인의 체중이 잘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빠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장하는 바는 주기적으로 체중을 측정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최소 주기가 3개월입니다. 이보다 더 자주 체중을 측정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3개월마다 체중을 측정을 하셔서 BMI라고 하는 이 체질량 지수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체질량 지수 이렇게 치시면 키하고 본인 몸무게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계산을 하시고 나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BMI가 24.9까지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 체중보다 살짝 체중을 늘려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BMI가 25에서 34.9까지는 현재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BMI 35 이상은 일반적으로 좀 심한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본인의 체중을 유지하시거나 살짝 늘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루게릭병에서 영양관리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보신 것처럼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과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열량 식이를 유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근육 소모가 발생을 하시죠. 체내 단백질 결핍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백질 결핍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변비도 흔하게 발생하시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과 섬유소를 충분하게 드셔주시면 좋겠고, 삼킴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안전한 식사 섭취를 위해서 연하곤란식을 드시거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경강급식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열량 식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게릭병 환자에서 왜 그런 고열량 식이가 필요할까요? 이 연구에서는 2,420명의 루게릭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진단 시점에서부터 이미 체중 감소가 발생해 있던 루게릭병 환자분들이 3분의 2 정도가 해당이 됐고요. 연하곤란이 없는 환자 중에서도 35%가 체중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서 이렇게 체중 감소가 발생을 할까요? 그 이유를 보시면 질환으로 인해서 루게릭 환자분들은 체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소모가 되시는데 일반적으로는 근육량이 저하되면 기초대사량이 저하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근육 소모가 발생을 하면서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오히려 호흡하는데도 더 많은 힘을 쓰시고 움직이는데도 더 많은 힘을 쓰게 되세요. 그래서 내가 진단을 받기 이전과 비교해서 동일한 식사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내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따라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드셔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그럼 이런 고열량 식이를 적용을 했을 때 환자분에게서 효과가 있었는가를 알아봤거든요.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 고열량 식사요법을 적용을 했더니 환자분들의 체중과 BMI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상 반응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루게릭병 환자에서 고열량 식이를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은 거의 없이 체중과 BMI를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쓰는 열량보다 더 많이 섭취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1kg의 체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7,500칼로리가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이론적인 거고요. 개인 차도 있고 또 루게릭병 환자에서 이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론에 기반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만 추가 섭취를 해줘도 이걸 2주간 유지하면 1kg이 증가할 수가 있고요. 하루에 250칼로리 정도를 추가적으로 섭취해 주시면 한 달 뒤에 체중이 1kg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적은 양이라도 열량을 더 섭취해 주시게 되면 꾸준하게 유지가 됐을 때는 체중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에게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를 아셔야지 되겠죠. 나에게 필요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사람마다 너무 다 제각각입니다.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고 활동량, 체격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가장 간단하게는 체중을 기반으로 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자가 호흡을 하시는 경우에는 나의 체중 1kg당 30에서 35칼로리 정도를 곱해주시면 나에게 하루 필요한 에너지량이 나오고요. 호흡 보조기구를 쓰시는 경우에는 25에서 30칼로리를 곱해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 루게릭병 환자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인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실시를 했고 그 결과 이런 수식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QR코드를 넣어놨는데요. 이걸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시면 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본인의 성별, 연령, 키, 체중,
증상을 입력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에너지 필요량이 계산이 되는데 다만 이 사이트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체중 기반 계산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체중을 대략적으로 이제 5kg 단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표에서 해당되는 거를 한번 보시고 자가 호흡을 하시는 경우에는 35칼로리를 적용한 값을 보시고요. 호흡 보조기구를 쓰시는 경우에는 이 30칼로리 결과를 확인하셔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 대략 어느 정도이다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열량 섭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드리는 건 여러 번 자주 섭취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3끼 드시죠. 한 번에 드시는 양을 늘리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번에 드시는 양이 좀 줄어들더라도 하루에 5회에서 6회 이렇게 식사를 쪼개서 드시는 게 좋고요. 간식을 가능하면 꼭 하루에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드셔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전에 음료나 물 드시는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고열량 식품을 자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우선 아보카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이게 마트에서 굉장히 손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한 알에 한 2,000원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은데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습니다. 이 아보카도는 우리가 반알만 섭취를 해주셔도 160칼로리, 거의 밥 반 공기 정도에 해당하는 열량이 보충이 되고요. 견과류는 한 줌만 드셔주셔도 한 200칼로리가 보충이 돼요. 땅콩, 아몬드 버터는 2큰술을 펐을 때 180칼로리, 그릭 요거트는 한 컵에 200칼로리, 치즈는 한 장에 60칼로리, 그리고 오일류, 요리할 때 많이 쓰시잖아요. 작은 티스푼으로 떴을 때 그게 5g 정도인데 그 5g에 45칼로리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조리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름류는 무침 요리하거나 볶음 요리할 때 일반적으로 쓰시잖아요. 평소에 쓰시던 양보다 좀 더 넉넉하게 써주시면 돼요. 더 양을 늘려주시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요리에 양념처럼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국 끓일 때도 뭐 들기름 미역국, 들기름 황태국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 끓이실 때도 활용을 하시고 죽 드실 때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스프에다가 추가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다음 견과류는 보통은 그냥 그대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한 줌씩 간식으로 드셔주셔도 좋고 우유나 두유에 넣어서 갈아가지고 쉐이크나 스무디 형태로 드셔주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 드실 때는 그대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꿀이나 베리, 견과류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훨씬 열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치즈는 그대로 드셔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 요리에 추가해서 토핑으로 드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보카도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보카도는요. 생으로 드셔도 되거든요. 과육을 파서 자른 다음에 간장이나 올리브유 살짝 뿌려주시면 밥이랑 먹기도 좋은 밥 반찬이 되고요. 잘게 으깨서 계란, 그다음에 토마토, 양파, 소금, 후추, 오일 이렇게 섞어주시면 샌드위치 속으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드셔주셔도 참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땅콩 버터, 크림치즈, 버터, 잼 같은 경우는 빵 드실 때 뭐라도 하나 더 발라 드시는 거예요. 이러한 다양한 스프레드 종류를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일류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섭취량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섭취 열량을 높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이런 기름류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마트 가보면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기름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의 종류나 함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제가 이 기름들의 특징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굉장히 건강한 오일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이 올리브유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지방산은 특히나 뭐 심혈관계 건강도 효과가 있고 건강한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식단의 핵심 요소가 바로 다 이 올리브유입니다.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요리에다가 뿌려 드시거나 가능하면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기름하고 참기름은 우리 한식에서 워낙 많이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근데 이제 들기름하고 참기름 쓰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마찬가지로 가열하는 것은 좀 좋지 않아요.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 들기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오메가3 필수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들기름도 적절하게 드셔주시고, 참기름은 특히 리그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들기름, 참기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카놀라유는 우리가 조리할 때 쓸 수 있는 기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랑 오메가3 지방산이 여기는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리할 때 써주시면 좋겠고, 아보카도로 만든 아보카도유도 있어요. 올리브유처럼 단일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차이점은 얘는 조리할 때 쓰셔도 돼요. 굉장히 발연점이 높기 때문에 뭐 튀김 요리, 볶음 요리 하는데 쓰셔도 괜찮은 그런 기름입니다. 그 외에 이런 식용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름일 거예요. 이런 기름들은 발연점이 높아서 우리가 조리할 때 쓰긴 좋지만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거든요.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가 과잉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오메가3 지방산과의 균형을 깨트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름을 드시지 말라가 아니라 적당량만 쓰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이제 고열량 고지방 식단을 적용했을 때 환자분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이 연구에서는 고열량 보충식의 종류별로 체중 증가 효과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총 4군이 있었고, 지방을 보충해서 고열량 식단을 만든 그룹이 있었고, 또 다른 그룹은 탄수화물 양을 많이 보충을 했어요. 그래서 고열량 식단을 만든 그룹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그런 그룹이 있었거든요. 4주 동안 이 식사를 먹은 뒤에 비교를 해봤더니 지방을 추가한 그룹에서만 체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은 그룹은 오히려 4주 뒤에 체중이 빠졌거든요. 지방을 너무 많이 추가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로 인해서 뭐 복통이나 설사 이런 위장관 증상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적당량의 지방을 추가해주는 거는 체중 증가에도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이 고지방 고열량 보충제를 섭취를 했을 때 생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봤습니다. 환자분들을 2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에는 고지방 음료를 제공을 했고, 또 다른 그룹에는 영양가가 거의 없는 그런 음료수를 섭취하게끔 했거든요. 이제 18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 결과를 보시면 루게릭 환자분들을 보시면 이제 진행 속도가 빠르신 분이 있고 좀 천천히 진행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그룹에서는 이 고지방 보충제를 섭취를 했을 때 생존 기간이 좀 더 연장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고지방 음료가 좀 맛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참여했던 환자분들이 중간에 그만하겠다라고 한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실생활에서는 그냥 요리를 할 때 조금씩 추가를 해주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맛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요리에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열량 섭취는 자연식품을 통해서 하는 것을 가장 권장드리지만, 요즘에 이제 열량 보충 음료 많이들 알고 계시죠?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액상 형태입니다.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고요. 또 이제 분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물에 타거나 음료에 타거나 뭐 죽이나 뭐 이런 거 끓이실 때도 첨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 회사에서 환자분들의 기호를 고려해서 다양한 맛을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없어요. 너무 느끼해요. 못 먹겠어요. 이런 환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냐면, 보여드리는 레시피는 그 뉴케어라고 하는 제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을 활용을 해서 그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가져온 건데, 오믈렛 만들어 드시죠. 이제 계란에 보통은 뭐 우유나 물 넣어서 만드시잖아요. 그 대신에 영양 보충 음료를 넣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로리가 거의 400칼로리 가깝게 올라갑니다. 죽을 만드실 때도 여기선 이제 호두 아몬드 죽인데, 이 뉴케어 제품 중에 호두 맛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호두 맛 제품을 죽 끓일 때 물 대신에 추가를 했더니 칼로리가 600칼로리까지도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만 보여드리는 거고, 좀 더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QR코드 넣어놨으니까 접속하셔가지고 다양한 레시피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분들에게 제안하는 건강한 고열량 식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뉴를 우선은 구성을 하고 챗 GPT한테 환자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그림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우선 아침, 점심, 저녁 3끼로 구성을 했고 오전 간식, 오후 간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침 메뉴는 밥 한 공기랑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많이 드시는 메뉴죠.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램블 에그 간단하게 했는데 대신에 여기 치즈를 넣었어요. 그리고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실 때 올리브오일 2스푼 정도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점심에는 밥 한 공기랑 두부 된장국, 그 다음에 닭가슴살, 야채볶음,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 약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밥 한 공기, 들기름 북어포 목국, 연어구이를 드시는데 여기 이제 드레싱을 뿌렸고 고구마 마탕이랑 가지나물 이렇게 했고요. 오전 간식으로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꿀이랑 베리 넣었고 영양 보충 음료 한 잔이랑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드시는 걸로 했고 오후 간식에는 토스트를 드시는데 여기 땅콩 버터를 발랐어요. 그리고 우유 한 잔, 바나나 한 개 이렇게 드시는 걸로 구성했더니 무려 3000칼로리가 나왔거든요. 이게 사실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양을 다 못 드시더라도 밥을 한 3분의 2공기만 드셔주신다 해도 열량이 거의 2500칼로리 이상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제가 알려드린 고열량 식품들을 식단에 한두 가지씩 꼭 추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직까지 루게릭병 환자분들은 얼마만큼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영양불량이 있거나 근육 소모가 있을 경우에는 체중당 최소 1g 그리고 권장하는 거는 1.2g에서 1.5g까지 섭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려면 매 끼마다 단백질 식품을 2가지에서 3가지는 꼭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 드시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기류는 40g, 생선류는 50g, 달걀 한 알, 두부 4분의 1모 이런 것들이 다 한 번 먹는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끼마다 이런 식품들을 꼭 포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하고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이나 이런 데 도움을 주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꼭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뭐가 하나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만 드시면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게 발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 저희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권장을 해드리는데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완전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두예요. 콩류, 대두로 만든 두부, 그 다음에 퀴노아라고 해서 이게 유사곡물인데 죽으로도 드시고 퀴노아 섞어서 잡곡밥으로도 드시거든요. 그 퀴노아도 완전 단백질이고요. 메밀이나 이런 것들 다 좋은 식물성 단백질 급원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루게릭병 환자분들에게서 워낙 변비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인 요인으로 관리를 하자면 우선 수분 충분히 드시고 섬유소 충분하게 드시는 거예요. 근데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전곡류나 채소류, 과일류를 많이 드시면서 동시에 수분을 충분하게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비가 더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꼭 수분도 충분량 드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하곤란 식이요법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삼킴장애가 있을 때 적용하는 식사예요. 음식의 질감과 점도를 조절하는 그런 식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하곤란이 있을 때 권장 음식을 먼저 말씀드리면 밑에 사진을 참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드럽고 끈끈하지 않고 되직하고 걸쭉한 밀도가 균일한 음식 위주로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피해 주시면 좋은 그런 음식은 끈적끈적하고 입안에서 가루를 많이 만들어내고 너무 딱딱하거나 자극적이거나 이런 음식들은 삼킴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 살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하곤란이 있을 때 권장하는 식품과 이제 주의하는 식품은 너무 이제 종류가 다양하니까 제가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연화곤란이 있을 때 또 중요한 게 물 드시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흐르는 액체는 살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액체의 점도를 좀 걸쭉하게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런 점도 증진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판 중인 점도 증진제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하나 구매하셔서 이제 물이나 국 드실 때 섞어서 좀 되직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수분이나 전해질을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강급식입니다. 경피적 내시경적 위로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쓰시죠. 이 PEG라고 하는 걸 언제 실시를 해야 되나 고민들 많이 되실 겁니다. 권장하는 바는 연화장애 증상이 발생을 했거나 내가 진단 시점과 비교를 했을 때 체중이 5에서 10% 빠졌거나 아니면 현재 나의 BMI가 18.5가 안 되거나 또는 식사를 드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45분 이상. 이렇게 걸릴 경우에는 PEG 시행을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시행하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요. 얼마든지 이 PEG를 하면서도 경구로 식사 병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식사로 다 먹지 못하는 부족한 양을 PEG를 통해서 보충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관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었죠. 활용하셔서 고열량 식단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식품 몇 끼 두세 가지는 꼭 드셔주시고요.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뿐만 아니라 수분도 충분히 드셔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삼킴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연화곤란식 적용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강급식의 경우는 좀 조기에 시행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